서울여대 2013학년도 수시 오전반 문제 보겠습니다. 오전반 문제에서 서울여대는 집단 지성을 주제로 문제 1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비교하라 독해 문제이고, 비교한 제시문을 토대로 한 입장을 선택해서 자신의 근거를 제시하라 독해 내용을 확장하는 그런 서술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여대 시험장에 가시게 된다면 원고지를 주지 않고 대학 답안지, 밑줄만 쳐져 있는 대학 답안지를 줄 겁니다. 따라서 분량 제한이 없는 대학이 서울여대이고, 서울여대는 그동안 문제 1번에서 언어지문의 독해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답안지에 예시를 포함하는 것 자체를 많이 선호하는 대학교이고, 또한 분량 제한이 없는 만큼 자신이 충분하게 예시를 포함시켜서 자신의 논거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집단 지성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하나 듣고 나서 답안의 전개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 배경 지식, 대중의 속성에 관한 배경 지식을 듣게 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시를 답안에 많이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중을 보는 두 가지 시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 출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야는 대중이 보여주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현명함과 그리고 무지와 광기라는 그러한 양면성의 시야입니다. 평범한 개개인이 모인 그러한 대중이 천재적인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대중 속에 들어가면 그 현명함을 잃어버리고 야수와 그리고 무지 어린 그런 광기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양면성의 모습들이 본술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가장 흔히 민주주의와 그리고 포퓰리즘이 출제가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 네 개의 그림이 가장 압축적으로 현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쪽 두 개의 그림은 나치즘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이 가장 왜곡된 형태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선동정치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까운 데서 찾는다면 김일성 죽었을 때 북한 주민이 모인 광기 어린 모습, 이러한 대중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대중들은 우리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시민혁명은 대중이 갖고 있는 이러한 현명한 집단지성이 정치적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한 압력을 가하고 올바른 민주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치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가장 근본적인 진단을 한 사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모아 플라톤이 발견한 국가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집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모성과 집단은 결국 참주와 독재를 선택하는 그러한 비현명함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영향은 결국 플라톤의 철인 정치라는 현명한 소수가 이끄는 그러한 정치 체계를 구성하는 단계로 철학적인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그러한 광범위한 지성의 가능성의 모습은 역시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양면성의 이러한 충돌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영역이 될 것입니다. 흔히 자본주의를 천재와 야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천재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의 유기적 작동이 될 것이고, 자본주의 야수성은 시장 실패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천재성과 야수성이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주 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 두 가지를 들게 된다면, 첫 번째는 미국에서 챌린저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했을 당시입니다. 이 우주선의 제작에는 수없는 기업들이 부품을 납품을 했고, 그 중에서 유독 사고의 원인이 된 링을 공급한 업체의 주가가 그날 최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인 조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감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날 당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놀라운 지성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항상 똑똑한가, 대중이 항상 똑똑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펀드 매니저 토니 다이라는 사람은 97년 후반기에 IT 벤처기업의 거품을 예고하고
자신의 펀드 투자 전체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다른 벤처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토니 다이를 집단적으로 공격을 했고 결국 이 사람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벤처기업의 거품이 현실화됐고 이 사람의 말이 맞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금융가에서 영원히 매장을 당하고 난 이후였던 것입니다. 역시 대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 분야입니다. 흔히 비문학에서 이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의 파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원작 모나리자이고 여기에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작품의 내재적 가치인 아우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뒷샹이 이것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제목 자체도 아주 불량하게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모나리자의 이렇게 콧수염을 연필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뒷샹의 시도는 바로 예술에 있어서의 고유한 아우라를 파괴하고 대중이 예술 속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창작 세계의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제 대중이 참여하는 예술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또 선진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의 아우라를 둘러싼 각종 논쟁의 촉발점이 대중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명함과 예술적인 토양의 확대의 가능성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바로 대중예술과 그리고 고급 예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K-팝에 열광하는 이러한 유럽의 소녀들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멍청하고 할 일 없는 것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중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예술이 이제 본질적인 예술의 자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르를 열어놓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고급 예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울고 짜고 식상한 그러한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느낀다는 이러한 상반된 가치평가 여기에도 바로 대중에 대한 가치평가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의 양면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마녀 사냥으로 나타나는 신상털기와 같은 모습들 이에 비해서 중동의 그리고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은 소셜 네트워크 혁명,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대중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이러한 극단의 양면성, 이것도 대중이 갖고 있는 천재성과 그리고 광기, 야수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이 형성하는 여론, 그리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사법제도 이런 것도 대중의 지성화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여론을 빙자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무분별한 여론 그리고 여론의 쏠림 영상 동조화 현상 이러한 무비판성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법제도의 배심원은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만들어낸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걸작의 한 장면입니다. 이 배심원 12명이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한 소년범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이러한 현명한 사람이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점차 나머지 배심원들이 여기에 동조해 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사의 걸작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흑백영화죠. 결국 우리 사회는 개인이 모여서 대중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이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체 이외의 또 다른 속성을 보이게 되면서 바로 천재와 야수라는 이러한 학문적 관점의 틀이 제기되게 되었고 이 모습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이 되고 있다. 이것이 논술의 주제로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자발적인 이런 조화의 모습과 더불어 언제든지 폭력적인 광기로서 운동장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정치 그리고 경제, 예술, 인터넷과 사법제도 등에 거쳐 두루 출제되는 논술의 핵심 테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칩니다. 재심은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심은 1번에서는 2000년대 이후 대두된 집단지성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집단 지성의 개념은 20세기 초 곤충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용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어 콘텐츠를 혁신하는 웹 입점형이 집단 지성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지성은 조직 없이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성 속의 사람들은 스스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자발적으로 일을 분배해서 전체의 유기적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 곤충, 특히 개미 등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인간사에 유추돼서 집단 지성은 다수의 저작자들이 누적된 작업을 통해서 혁신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제시문 1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제시문 2에서는 거대한 집단 지성과 휴먼 파워의 공간으로 소셜미디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186명과 공저한 이 책은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쓴 책으로, 이 책은 시작 단계부터 소셜미디어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책은 의도했던 주제를 뛰어넘어 간의 거리 철학을 이끌어냈고, 사용된 집단 지성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트래픽이라는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얻도록 해주는 순기능을 양산했다, 이런 얘기를 이해서 하고 있고, 제시문 3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비해 통찰력 있는 사람의 독단적 결정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바로 애플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CEO의 독단적 결정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선호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광고나 신제품 개발 영역에서 오히려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통찰력 있는 CEO의 독단적 결정으로 회사가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분류하라,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한 뒤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해서 근거를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집단 지성이라는 키워드가 답안지에 정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 지성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해준 뒤 최근 웹 기반 환경, 정보와 지식 등이 주된 기능을 하는 분야에서 집단 지성의 힘이 업무의 수행과 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인 전제로 논의의 출발점을 삼아서 제시문 2는 집단 지성 현상과 기능을 긍정적 시각으로, 3은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반된 두 입장의 차이를 전개를 해주셔야 될 것인데, 대학 측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라, 절충하지 말 것,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 혹은 예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확대하거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에서는 긍정적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논거 예로서 민주적인 협업의 가능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민주정치 확산, 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창의성이 향상되며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고 문화와 지식의 확대와 재생산, 독창적인 표현의 자유 확대, 정보와 지식의 평등한 소유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로는 오픈소스 운동인 리눅스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눅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폐쇄적인 운영체계에 대항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공개 운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그 성능은 난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고도화되는 모습, 이것이 리눅스 오픈소스의 현실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부정적 입장의 서술에 있어서는 사실의 왜곡과 포퓰리즘, 협력과 부분별 획일화, 사이버 범죄와 테러의 양산, 부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주장이 양산되고 무책임한 행동과 의사결정, 잠재적인 폭력성이라든가 SNS의 감시 시스템으로 인한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기득권 강화의 수단으로 정보가 가진 자에게 더욱 집중되며 저널리즘과 문화의 질적 저하 등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예시로서는 인터넷의 신상털기 그리고 마녀사냥 등을 통해서 역시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천박함의 모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도표를 출제하고 이 도표에서 문제점을 읽어내라, 도표를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도표의 내용에서 사고를 확장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의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서울여대에서 도표를 읽어내실 때 반드시 수치 인용하십시오. 이거 한쪽에 메모해 놓고 시험장에서 잊지 마시고 수치 인용해서 그 도표의 의미를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서울여대 측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 1에서는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보다 OECD 평균보다 10% 낮고 선진국에 비해 15에서 20%가량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은 61.3, 주요국은 65에서 75, 한국은 53.9이다라는 이러한 수치를 포함시켜서 표 1을 읽어내셔야 될 것입니다. 중심 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 1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림 1에서는 M커브 곡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M커브 곡선 또한 자주 출제가 되는 만큼 도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커브 곡선은 M자 모양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성에 대한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부터 여성의 취업률이 급속하게 하락하다가 나중에 40에서 44세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그런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나가던 여성들이, 즉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던 여성들이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취업률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초등학교쯤 입학하게 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넌 집에서 밥만 먹냐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취업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가 40세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취업은 이때의 전문성에 비해서 그동안에 취업의 단절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일용 잡직, 뭐 동네 허드렛 일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N커브 곡선의 일반적인 의미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도표에서 보면은 30세쯤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비율이 한 40% 정도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여성이 남성의 경제활동 비율을 추월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끝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1에서는 N커브 곡선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초기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25세 이후 역전 30대 초반의 경우 40%가량의 격차가 나며 이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지만 근로의 단절로 이때의 직종은 비전문적인 일자리로 추정된다, 이러한 서술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림 2에서는 여성의 비경제활동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일관되게 비경제활동의 원인은 육아와 가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그림 2에서 제기될 것입니다. 표 2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현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9대7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 높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1.6%, 남성은 26.8%로 여성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표 3에서는 주요 OECD 국가의 남녀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주요 OECD 국가의 임금 격차 16%보다 2배 이상 큰 39%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표의 내용을 분석한 뒤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확장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개선 방안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도표에서 반드시 제기된 문제와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도표와 아무 상관없이 일반적인 여성의 권익을 높이자라는 이런 추상적인 주장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 서울여대 측에서 밝히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두 가지 분류, 의식적 차원, 제도적 차원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 의식적 차원에서는 남녀의 가사 및 육아의 분담, 아까 말한 여성의 과도한 가사 육아 분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식적 차원의 노력이 될 것이고, 남녀의 구분이 아닌 성과 능력 중심의 임금 고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러한 것이 총론에서 필요하다 밝히고 난 뒤, 구체적인 제도의 차원에서는 여성의 고용 보장 및 안정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거나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건을 마련하고, 시간제 정규직, 정규직이되 필요한 시간, 즉 가사 육아를 적절히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독일 등에서는 자신이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발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간제 정규직의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성은 아이와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뒤 자신이 출근하는 그러한 시간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자의 할당제라든가 국가 및 기업의 육아시설 확대, 따라서 종일 육아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도표에서 제기된 문제와 적합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 사실 명심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칩니다.